아버지는 이제 유효기간 끝난 ATM기나 마찬가지예요. 돈 떨어지면 볼 일도 끝이라고요. 은경이 칼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비웃듯 말했다. 옆에 앉은 재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딱딱 소리를 내며 허벅지를 두드리고 있었다. 감히 나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나는 날카로운 단면처럼 찻잔을 내려놓았다. 탁 하는 소리가 얇게 울렸다. 그렇게 쓸모없는 압이라면 내가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이달부터 집세는 너희가 직접 내거라. 공기가 얼어붙었다. 찰나의 침묵이 10년의 세월만큼이나 길게 느껴졌다. 집세요? 무슨 집세 말씀이세요? 은경이 고개를 젖히며 헛웃음을 쳤다. 나는 서랍을 여러 명 세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선고처럼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8달치의 집세, 병원비 청구서 1장, 그리고 대신 갚아준 신용카드 대금 내역까지. 아비가 받아야 할 존중의 값은 이미 치렀다. 나는 아이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제 그 빚을 갚는 건 너희 몫이야. 에이바사 마라, 이바라, 이바라, 사, 바라, 바라, 이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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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라. 이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재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 가슴 주머니 속 녹음펜의 작은 붉은 점이 반짝였다. 마치 경주 트랙의 출발 신호처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진짜 경주가 시작되었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나는 김영호, 68살이다. 평생 육상 트랙 위에 서서 아이들에게 100m를 끝까지 달리라고 가르쳤다. 스타트 라인에서 허리를 곧게 세우는 법, 심판의 호루라미가 신호이자 경계라는 뜻. 반 박자만 늦어도 패배라는 걸 나는 오래된 진리처럼 믿어왔다. 남자의 유산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어떻게 일어서는가에 달려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날 나는 지팡이에 살짝 몸을 기대고 청담의 한정식집 유리문 앞에 섰다. 닦아놓은 유리는 내 얼굴의 주름을 그대로 비췄다. 한 줄 한 줄이 노동으로 그린 지도의 등고성 같았다. 안쪽에는 노란 조명이 벨벳 의자 위로 호수처럼 번들거렸다. 바깥 골목으론 바람이 몰아치고 비 냄새가 돌바닥에 남아있었다. 나는 잠깐 멈춰 낡은 트위드 칼라를 바로 세웠다. 실은 지팡이가 꼭 필요하진 않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힘없는 노인을 연기하기로 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두게 된 판의 첫 수였다. 아버님, 여기요. 친애일이 외리와의 일인고. 또렷한 목소리가 날 불렀다. 최은경이 손을 흔들었다. 진홍색 매니큐어, 틈 하나 없는 립스틱. 그녀의 시선이 바코드 스캐너처럼 내 칼라를 훑고 지나갔다. 감매김당하는 기분이었다. 오래된 진열대에 놓인 구식 상품처럼 옆자리엔 아들 김재석이 앉아 있었다. 20만 원짜리 샐러드를 내려다보며 어려운 방정식을 푸는 얼굴이었다. 내 눈을 피했고 이 식탁 위에서 벌어지는 진실도 함께 피했다. 식사는 은경의 동무대로 시작됐다. 가을 유럽 여행 일정, 압구정의 새 클럽 이름. 그녀 아버지 친구의 성공적인 IPO. 번쩍이고 비싸지만 내게는 낯선 이야기들. 나는 보이차를 천천히 따라 한 모금 마셨다. 진한 향, 살짝 남는 떫은 맛. 뜨거운 물길이 빈 복부의 허전함을 잠시 눌렀다. 직원이 주문을 받자 나는 낮게 말했다. 갈비찜으로 하겠습니다. 은경이 웃었다. 아버님, 클래식하시네요. 괜히 다른 척 안 하시는 게 더 멋있죠. 소쿠라고리, 달콤했지만 차가웠다. 손목에 얼음이 닿은 듯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호루라기를 쥐고 도면을 그리던 손가락이 나이를 먹어 가늘게 떨렸다. 오늘만큼은 그 떨림을 내버려 두었다. 사람은 떨리는 노인을
쉽게 얕본다. 나는 그들이 얕보길 원했다. 디저트로 흰 접시에 얌전히 놓인 과일 몇 조각이 나왔을 때 은경이 고개를 기울이며 누가 들어도 좋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재석아, 아버님은 차 부르는 게 좋겠다. 대중교통은 아무래도 힘드시잖아. 내 손에 숟가락이 멈췄다. 아들의 손도 멈췄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어정쩡한 소리만 내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빛이 얼굴을 차갑게 씌웠다. 방 안은 종이장처럼 얇은 침묵에 잠겼다. 숟가락이 접시를 건드리는 소리만 작게 났다. 그리고 그 고요를 가르는 아주 작은 소리 하나. 삑! 내 코트 주머니 속 노조에서 쓰던 오래된 펜형 녹음기의 불빛이 고양이 눈처럼 붉게 전멸했다. 가느다란 한 줄기 빛이었지만 그걸로 방 전체가 무대가 됐다. 나는 차를 한 번 더 마셨다. 삼킨 것은 물만이 아니었다. 흉곽 한가운데를 막고서는 금속 덩어리였다. 이 순간부터 저녁 식사는 더 이상 식사가 아니었다. 회의록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다. 바람이 현관문을 두드려 다그락댔다. 마루에서 신발을 벗다. 옆 눈으로 본 건 윤미숙의 슬리퍼. 옷장 옆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바로 나갔다가 곧 돌아올 사람처럼 떠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슬리퍼는 빈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지팡이를 옆에 뉘었다. 복도등이 바닥에 길고 가는 금빛 선을 드리웠다. 시라놀 같았다. 나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당신 보고 있어요. 나는 이 일을 제대로 할 거예요. 나는 원한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침묵이 공범이 되는 시간을 살아서 알게 되었다. 은경은 내가 조용히 숙이고 지나갈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숙이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것을 알기에 나는 그것을 밟히게 둘 수 없었다. 문 밖엔 비가 굵어졌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느린 북소리처럼 울렸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옮겨 앉았다. 오래된 시계가 한번 짧게 치는 소리만큼 미세했지만 방 안의 빛을 조금 비껴가게 할 만큼 충분했다. 탁자 위에 녹음기를 바라보았다. 붉은 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한마디 한마디, 옅은 비웃음, 달콤한 모욕의 낱말들.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식당의 조명이 보이지 않았다. 은경의 화장도. 내 눈앞엔 오직 트랙의 라인과 스타트 자세만 있었다. 수십 명의 제자들이 허리를 낮춘 채 호루라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호루라미는 아직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 안에서 그 삑 소리는 이미 출발 총성이었다. 눈을 떴다. 문틀에서 어둠이 방 안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두렵지 않았다. 그건 신호였다. 나는 어둠을 쫓지 않았다. 머물게 두었다. 곧이어 올다음 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었으니까. 박동철의 사무실은 서울역 가까운 오래된 건물 8층에 있었다. 벽면은 잿빛으로 바래고 회사 간판의 페인트는 벗겨졌으며 엘리베이터는 닫힐 때마다 삐걱거리며 흔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늙은 뼈가 맞물리는 소리 같았다. 좁은 상자 안에서 흐린 거울을 바라보았다. 촘촘한 눈가 주름, 검정보다 흰색이 더 많아진 머리칼. 더 맞을 자리가 남아있는지 나조차 확신할 수 없는 얼굴이었다. 문이 열리자 낡은 카펫이 깔린 복도가 펼쳐졌다. 곰팡내와 종이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스쳤다. 반쯤 열린 사무실 문틈으로 형광등의 흰빛이 흘렀다. 안쪽에는 박동철이 큼지막한 나무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오래 햇볕에 바랜 종이와 가죽 의자 냄새가 뒤엉켜 낡음의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영호야. 쉰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그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밀어주었다. 고무줄이 가로질러 묶여있고 가장자리는 누렇게 말려 있었다. 영철이가 남긴 거다. 다 네 거야. 나는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첫 장엔 숫자가 차갑게 찍혀 있었다. 41, 2, 100, 0, 0, 112억 원. 종이 위 검은 잉크의 나열일 뿐인데
시선이 멈추자 온몸이 툭 꺼졌다. 의자는 한 칸 더 깊게 꺼졌고 가슴에 바위덩이가 내려앉는 듯했다. 머릿속으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밀려왔다. 20살의 김영철, 하얀 셔츠, 온화한 미소, 봄빛이 스며든 교정에서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선 형. 낡은 앨범에 아직 보관하고 있는 흑백 사진. 세월이 사진을 누렇게 만들었지만 형의 웃음만은 바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세계로 갈라섰다. 스타트업, 장거리 출장이 이어지는 삶, 실리콘밸리의 회의실. 나는 학교 트랙 위에 남았다. 호루라기를 쥐고 시멘트 바닥에 대각선 화살표를 그려주며 아이들을 달리게 했다. 한쪽은 투자와 타워 아파트, 한쪽은 분필과 운동장, 비온 뒤 풀냄새. 그렇게 둘의 삶은 갈라져 있었다. 그 벽이 이제 무너졌다. 무너진 자리엔 거대한 돈더미가 남았다. 해질녘 건물을 나섰다. 서울역은 사람들로 빽빽했고 방송은 열차 시간을 웅웅 울렸다. 레일이 떨리고 열차가 스치며 목덜미로 찬바람이 파고들었다. 나는 낡은 포터를 몰았다. 엔진은 거친 숨을 내쉬었고 다른 타이어는 삐걱거렸다. 번들거리는 SUV들이 도로를 채웠지만 나는 여전히 목재와 책상을 나르던 그 차를 썼다. 예쁘진 않지만 익숙했다. 그 익숙함 안에서만큼은 내 정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구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신호에 걸려 멈춰섰다. 번호판이 붉은 불빛을 반사했다. 모두가 출발선처럼 초조하게 앞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나는 더 이상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천천히 생각하고 싶었다. 이 112억은 무엇인가? 기회인가? 덫인가? 아니면 우리 집 문턱을 넘을 사람을 가려내려는 시금석인가? 집에 도착하니 저녁 햇살이 창틀을 넘어 누렇게 스며들었다. 극힌 자국 많은 마루가 피곤한 빛을 반사했다. 익숙한 안락 의자에 몸을 묻었다. 의자는 내 몸선을 기억한 듯 천천히 꺼졌다. 한숨을 내쉬자 스프링이 삐걱댔다. 112억이 이 방의 냄새를 바꾸진 못했다. 여전히 낡은 나무와 모기약, 오래 걸린 외투의 냄새. 비록 냄새는 그대로라도 일주일 뒤 다시 박동철의 사무실로 갔다. 지팡이를 옆에 세우고 마주 앉았다. 그가 보리차를 따라주었다. 따끈한 향이 났지만 젖은 종이 냄새를 가리지는 못했다. 형님, 숨겨요.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신탁으로 묶어 잠그세요. 당분간은 형님만 아세요. 나는 한 사람을 검증하고 싶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탁해진 눈동자 속에 여전히 날카로움이 남아 있었다. 평생 현수막을 들고 노동자들 앞에 섰던 손, 굽고 굳은 살 박인 손이 책상 위에 포개졌다. 그는 오래 내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숨을 내쉬었다. 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표정이다.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마음 어딘가에서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났다. 가슴속 한 방이 철컥 닫혔다. 열쇠를 준 사람은 나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방 한쪽 장을 열었다. 자주색 벨벳 상자가 얌전히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있었다. 꺼내 들었다. 윤미숙의 반지. 요즘 사람들이 뽐내는 다이아처럼 크지도 번들거리지도 않았다. 안쪽 모서리가 다른 금반지 하나. 표면은 얕지만 깊게 패인 극힘이 있었다. 1985년. 우리가 이삿짐을 나르던 날 생긴 자국. 무거운 탁자를 들다가 반지가 모서리에 부딪혔다. 미숙은 웃으며 말했다. 이 흠집 남겨요. 우린 가난했지만 넘어지지 않았다는 표시로 반지를 뺨에 가져다 댔다. 금속의 차가움, 비 오는 날의 냄새. 눈을 감았다.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던 가느다란 손. 점심 도시락을 건네며 다 먹어, 배고프면 안 돼 하던 작은 웃음소리. 반지는 장식이 아니었다. 우리가 딛고 걸어온 시간의 증인이었다. 비좁은 월세방, 원리금 갚던 찻집, 아이가 처음 엄마 아빠를 불렀던 날까지 한숨이 길어졌다.
내일은 은경과 재석을 집으로 부를 것이다. 그녀에게 기회를 건넬 생각이다. 이 집 문으로 들어올 기회. 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그 문을 자신의 손으로 닫아버릴지도 모른다. 그날 밤 마당가 소나무를 스치는 바람이 잎을 흔들어 속삭였다. 복도등의 노란 빛이 마루에 가는 띠를 그렸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소리, 집이 쉬는 숨소리를 가만히 들었다. 계단참에 어둠이 웅크려 고르게 호흡했다. 나는 어둠을 몰아내지 않았다. 그대로 두었다. 곧 시작될 무대를 위해 그 어둠이 꼭 필요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일요일. 나는 일찍 일어났. 가스레인지 위물이 사부작 끓었고 된장찌개의 짭조름하고 구수한 냄새가 집 안구석구석 번졌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섞여 한숨처럼 퍼졌다. 지난주에 담가둔 나박김치를 접시에 덜었다. 붉은 빛이 도는 주황색이 백자그릇 안에서 환하게 떴다. 오늘 상차림은 소박하면 됐다. 그러나 한 사람쯤은 알아봤으면 했다. 이것이 가정의 진짜 숨결이라는 것을. 은경이 말했다. 집이 좀 어수선한데 그래도 따뜻하네요. 칭찬인지 무심한 실수인지 알 수 없는 어조였다. 그녀는 집안을 한 바퀴 돌았다. 굽 높은 구두가 마루를 톡톡 울렸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내가 미숙과 함께 오래전 헌시장에서 사온 나무 식탁을 스쳤다. 첫 전세방으로 짐을 올리던 날 생긴 기다란 흠집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시선이 한 번 색이 바랜 커튼 자락에 머물렀다가 금세 떠났다. 저녁은 조용히 지나갔다. 은경은 회사 이야기를 보고서 일듯 일정한 목소리로 늘어놓았다. 재석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다. 젓가락이 그릇을 건드리는 소리가 작게 났다. 예전 내 제자였을 때 잘못 달리고는 선생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던 그때와 똑같았다. 나는 젓가락을 움직이면서도 눈길과 손끝의 움직임을 빠뜨리지 않았다. 식후에 나는 블랙커피를 쟁반에 올려내왔다. 엷은 김이 피어오르고 쌉싸래한 향이 공기 속으로 스몄다. 그리고 푸른 벨벳 상자 하나를 세 잔의 커피 사이 탁자 한가운데에 내려놓았다. 은경아, 이건 우리 집의 시작이었어. 둘이 동시에 나를 보았다. 나는 상자를 열었다. 다라윤이 죽은 금빛 반지가 힘겹게 반짝였다. 그녀 손가락에 낀 차갑게 번들거리는 다이아몬드의 빛을 이기진 못했다. 나는 이야기했다. 천천히 계절을 건너듯 비가 얹힌 함석지붕 소리를 들으며 몸을 맞대고 누웠던 좁은 전세방. 시골 제삿날엔 시내버스를 빌려 상을 실어 나르던 일. 정전이 들면 부엌에 둘러앉아 낡은 건전지 라디오를 켜고 촛불을 숨결처럼 지키던 밤들. 은경이 정답 같은 미소로 말했다. 정말 클래식하네요. 너무 소중해서 제가 잘 보관할게요. 그녀는 반지를 들어 손가락에 끼워 보았다. 정성껏 손질된 손에는 반지가 조금 작아 보였다. 아주 작은 딸칵 소리. 누군가 마음의 서랍 하나를 살그머니 잠근 듯한 소리였다. 나는 재석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돌아갈 채비를 하자 은경이 현관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선반에서 열쇠를 찾는 척 허리를 굽혔다. 어둑한 복도 쪽으로 눈짓을 보냈다. 현관 옆 작은 탁자 위 펜형 녹음기가 준비되어 있었다. 붉은 불빛이 아주 가늘게 숨쉬었다. 멀어지는 하이힐 소리 뒤로 낮아진 목소리가 또렷하게 스며들었다. 말끝마다 독이 묻어 있었다. 재석아, 그 반지 진짜 당황. 돌 크기도 안 보인다. 사진에라도 끼면 다 구리게 나와. 차라리 아버님이 팔아서 지붕이나 고치시라 해. 콘치니에르네스 사이비스. 고요 속에서 심장 소리가 북채처럼 울렸다. 나는 숨을 죽였다. 재석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얇고 종이장 같았다. 그건 엄마 거였어. 긴 정적이 흘렀다. 트랙 위. 아무 발자국도 없는 출발선 같은 침묵. 은경이 낮게 웃었다. 차디찬 소리였다. 그래서 더 문제야.
감정은 돈이 안 돼. 우리 웨딩은 브랜드야. 알겠어? 녹음기가 내 손 안에서 작게 떨렸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끄려고가 아니었다. 겉만 금박을 입힌 속빈 말, 혀끝에 냉기까지 모조리. 그들이 방 안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입술에 어울리는 미소를 걸었다. 그녀도 그에 맞는 미소를 올렸다. 두 개의 미소, 각자의 배역에 맞게 탁자 위, 벨벳 상자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낡은 금빛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안에서는 무언가의 안전핀이 막 뽑혀나갔다. 찰칵하는 소리를 나만 들었다. 그러나 안다. 한 번 빠진 피는 돌아가지 않는다. 창밖으로는 바람이 벽을 치고 입바늘이 성기게 흩어졌다. 나는 길게 숨을 들이켰다. 무대는 이미 다음 막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아침.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았다. 나뭇결이 달아 요철이 생긴 상판. 어디는 번들거리고 어디는 긁힌 자국이 깊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모눈 A사 용지를 반드시 펴놓았다. 오래된 파란 잉크펜을 손에 쥐고 급하지 않게 한 획 한 획. 마치 고등학교 성적부에 새로 반에 들어온 아이들 이름을 적던 그 시절처럼 써내려갔다. 이름 하나가 떠오를 때마다 얼굴 하나, 기억 하나, 내 삶에 붙어있던 조각 하나가 함께 떠올랐다. 첫 줄, 나는 썼다. 박복순 403호. 설마다 우리 집 문을 두드려 직접 만든 약과 한 상자를 내밀던 과부. 그 달콤함은 설탕 맛이 아니라 사람을 아끼는 마음의 맛이었다. 그 다음 줄, 문기철. 시장 골목시계 수리공. 얼마 전 내가 미숙과 거의 40해 전에 샀던 결혼시계의 분침을 공짜로 고쳐주었다. 사소한 한 조각이었지만 그날 이후 틱탁 소리가 다시 집안을 채웠다. 매번 울릴 때마다 기억을 두드리는 망치, 멀어진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맥박. 그리고 나는 썼다. 서점의 선아씨, 골목 끝 헌책방 주인. 귀한 체육책이 보이면 늘 챙겨 우리 집까지 가져다 놓고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이런 책은 그냥 두면 누가 버려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 그 덕에 집안의 빈자리가 덜 비었다. 다음 이름 동철형. 수없이 함께 앉아 노조 회의를 버텨낸 사람. 1982년 시위 때 생긴 어깨의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다. 우리 젊은 날이 쉽게 고개를 숙이진 않았다는 주름 같은 표식. 나는 계속 적었다. 모래트랙에서 무릎이 까지도록 넘어지면서도 결승선을 넘을 때마다 눈이 반짝이던 제자들. 바람 속을 가르며 선생님 하고 부르던 목소리들. 이름들이 이어지고 종이는 점점 글씨로 가득 찼다. 내겐 그 이름들이 단지 사람을 뜻하지 않았다. 땀과 믿음과 상실로 포장한 내가 걸어온 길 위에 깔린 벽돌이었다. 종이가 거의 찼을 때 나는 멈춰 종이를 3번 접어 노란 봉투에 넣었다. 가장자리를 쓸어 펴고 단단히 붙였다. 그 안에 든 것이 초대 명단만이 아니라 내 삶의 한 토막이라는 마음으로 그날 오후 은경과 재석이 들렀다. 그녀는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아 마치 큰 계약서를 넘겨받은 사람처럼 환하게 웃었다. 감사해요, 아버님. 제가 마스터 시트에 바로 입력할게요. 단정하고 날카로운 톤반의 반음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이름을 한 줄 훑어보지도 않았다. 주머니에 쏙 넣는 동작은 엑셀의 파일을 인풋하는 완벽한 매뉴얼처럼 빠르고 간결했다.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은 단지 입력해야 할 데이터일 뿐이었다. 이윽고 그들은 테이블보 색상표를 내밀었다. 비치, 아이보리, 라벤더, 나무와 흙, 바렌, 헝겊회색에 익숙한 내 눈에는 차갑고 낯선 색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적당히 얘기를 맞추다가 말했다. 잠깐만, 앨범 좀 찾고 올게. 나는 등을 돌려 차고로 내려갔다. 하지만 문턱을 내리기 전 현관 옆 탁자 위에 펜형 녹음기를 내려놓았다. 마이크의 머리를 거실로 곧장 겨눴다. 고양이 눈빛 같은 작은 붉은 불이 어둠에 희미하게 깜박였지만 내겐 충분했다. 긴 복도는 좁고
반투명 유리창으로 스민 약한 불빛이 그곳을 소리의 관처럼 만들었다. 공기가 층계를 타고 굴러가며 내는 소리, 그리고 곧 낮은 속삭임이 점점 또렷해졌다. 처음엔 작고 달콤하던 은경의 목소리가 이윽고 간결하게 갈아세운 칼날처럼 단단해졌다. 재석아, 목록 봤어? 배광공, 시계수리공, 서점 아줌마. 농담이지? 사진 망치라고. 우리 아빠 라인업이랑 섞이면 끝장이야. 짧은 공백. 내 심장도 한 번 멎었다. 그리고 재석의 떨리는 목소리가 젖은 종이처럼 흔들리며 올라왔다. 그분들은 아버지가 평생같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잘라냈다. 박아넣듯 또박또박. 선택해. 네가 자란 동네냐, 내가 제시하는 삶이냐. 능력 있는 남자는 결단해. 나는 쇠난간을 꽉 움켜쥐었다. 차갑고 축축하고 단단했다. 그 냉기가 손으로 스며들어 내 균형을 붙잡아 주었다. 가슴은 들쑥날쑥, 숨은 늘골에 부딪혔다. 나는 고개를 들어 복도의 흐린 유리에 비친 내 그림자를 보았다. 비틀려 낯설고 희미했다. 나는 천천히 다시 올라갔다. 소품처럼 앨범을 품에 안고 문을 열자 은경은 이미 단정히 앉아 있었다. 노란 봉투는 티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였고 그녀의 미소는 흐트러짐 하나 없었다. 마치 조금 전의 대화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 완벽한 표정. 재석은 옆에서 내 시선을 피했다. 유리컵의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며 말이 없었다. 벽에 몰린 아이처럼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모르는 표정. 나는 못 들은 척 웃으며 사회를 보고 앨범 몇 장을 넘겨 보여주었다. 내가 정말로 앨범을 찾으러 내려간 줄 믿게 하려는 작은 연기, 그들이 돌아간 뒤. 나는 봉투를 열었다. 내가 적어놓은 이름마다 가느다란 물음표가 하나씩 찍혀 있었다. 가볍게 기울어진 칼끝 같은 물음표들. 마치 피부 위에 미리 올려둔 수술용 메스처럼. 내겐 삶의 조각인 이름들이 그녀의 눈엔 짐이고 그럴싸한 사진을 망치는 방해물일 뿐이었다. 나는 낡은 안락의자에 앉았다. 쿠션이 깊게 꺼지며 지친 몸을 받아냈다. 창밖을 보니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젖고 어두워 막 물을 끼얹은 듯했다. 바깥의 어둠은 깨끗했고 차가웠다. 무겁지 않았고 오히려 명료했다. 나는 다른 종이를 한 장 꺼내 책상에 놓았다. 이번에는 익숙한 이름들을 적지 않았다. 증거 1, 청담, 한정식, 발언, 증거, 증거 3, 손님 목록 비하, 굵게 밑줄을 그었다. 크고 또렷하게 흑백이 갈렸다.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엔 단 하나, 빠진 조각이 남았다. 마지막 조각. 나는 운전대를 잡은 은경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허를 찌른 순간에야 본색이 드러나니까 밤이 내려앉았다. 방 안엔 시계의 틱탁만 남았다. 나는 새 교환을 짜는 기분이었다. 다만 이번 수업의 학생은 모래운동장 윗땀 냄새 가득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하얀 웨딩드레스로 세상을 굽힐 수 있다고 믿는 어떤 여자였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가슴 안쪽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막 붙었다. 주말 서울엔 가는 비가 흩어졌다. 베란다 유리에 촘촘한 물방울이 맺혀 맞은편 건물이 흐릿해졌다. 마당에 소나무 잎이 살짝 떨려 난간을 스치며 불길한 신호를 보냈다. 차를 우리는 사이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엔 은경이라는 이름, 스피커를 타고 나오는 목소리는 한치의 군더더기도 없이 또렷했다. 초대장, 최종 확인하러 가요. 같이 타요? 겉으론 초대, 실상은 명령이었다. 나는 천천히 코트를 걸치고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지하 주차장은 밝고 매끈했다. 새것 같은 흰 SUV가 대기 중이었다. 새 가죽과 플라스틱의 냄새가 사람 냄새를 덮었다. 운전석에 앉은 은경은 중립톤의 립스틱을 바르고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편하게 앉으세요. 조수석엔 재석이 벌써 안전벨트를 맨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뒷좌석 문을 열어 지팡이를 내려놓고 등을 기댔다. 타이어가 젖은 콘크리트를 긁는 소리만이 길게 이어졌다. 은경의 운전은 팔자를 적는 것 같았다. 대문자로, 직선으로 문장부호 없이 핸들을 꺾는 순간마다 빛나는 반지가 원을 그렸고 그 동작은 공연처럼 매끈했다. 뒷좌석에서 본 그녀의 뒤통수는 실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단했다. 그녀는 말했, 갈 수 있어.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SUV가 튀듯 나갔다. 가로등이 유리창에 번져 흘렀다. 맞은편에서 경적이 길게 찢어졌다. 우리 쪽이 설 거라 믿은 세단이 들이닥쳤다. 앞바퀴가 잠깐 미끄는 느낌. 그녀가 급핸들을 꺾고 브레이크가 척추를 타고 울렸다. 내 어깨가 앞좌석에 부딪혔고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마른 금소금이 났다. 눈금 몇 개 차이로 정지. 경적은 멀어졌다. 재석의 눈이 커졌다.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은경이 몸을 돌려 가슴에 손을 얹었다. 세상에! 아버님 지팡이 때문에요. 떨어지는 소리에 집중이 깨져서 큰일 날 뻔했잖아. 흠잡을 데 없는 대사였다. 재석이 잠시 나를 보더니 입술을 다물었다. 곧바로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다. 방금의 당황은 말라붙었고 눈가에 살짝 물기를 얹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버님, 어디 많이 아프세요?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잠깐 내릴까요? 역할에 정확했다. 청첩장 가게 앞 주차장에 차를 댔다. 시동이 꺼지자 차 안이 고요해졌다. 둘은 내려 범퍼의 흠집을 살피는 신용을 했다. 나는 다리가 덜 저리게 좀 더 앉아 있겠다고 했다. 문이 닫히자 공간은 밀폐된 방이 됐다. 좁쌀만한 붉은 불빛이 심장처럼 깜박였다. 운전석 문이 다시 열리고 은경이 들어와 한숨을 길게 뿜었다. 어깨가 낮아졌다. 본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진짜 최악. 왜 내가 절름발이 모시고 다녀야 해? 집에나 있으시지. 언젠가 사고 크게 나기 전에. 말 하나하나가 돌처럼 떨어졌다. 나는 좌석에 기대 어깨에 멍을 눌렀다. 글로브 박스 위에서 녹음기의 붉은 점이 날카롭게 반사됐다. 바깥에선 재석이 아직도 범퍼 앞에 쭈그리고 있었다. 방금 스쳐간 독한 바람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은경은 날씨와 테이블 보색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갔다. 교차로의 급회전 따위는 없었던 일처럼. 재석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대문을 열고 현관에 코트를 걸고 손을 씻었다. 부엌에서 주전자가 은은히 울었다. 하얀 김이 솜처럼 피어올랐다. 찻잔을 식탁 위에 놓고 새 종이를 한 장 펼쳤다. 파란 잉크 펜뚜껑을 열고 한 글자씩 반듯하게 적었다. 청담 발언, 단지, 모욕, 손님 목록 비하, 교차로, 욕설, 허위탓. 넷째 줄에 굵게 밑줄을 그었다. 4개의 문장, 4개의 증거. 각기 식탁의 다리처럼 서서 흔들릴 수 없게 받쳤다. 이제 마지막 한 조각만 남았다. 의뢰의 칼처럼 가운데 올릴 조각. 그것은 이 작은 부엌도, 차의 좁은 실내도, 어두운 복도도 아니다. 가장 밝고 사람이 많은 곳, 빛이 모든 가면을 걷어내는 자리. 웨딩 그랜드 볼룸. 수백 명이 보는 앞, 눈부신 조명 아래 쓴 차를 한 모금 삼켰다. 목은 떨리지 않았다. 녹음기의 붉은 불은 여전히 타올랐다. 은경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내 결정의 박동까지 기록하는 듯했다. 창밖엔 비가 그쳤다. 어둠이 깨끗하고 차갑게 내려앉았다. 마치 공범처럼 살짝 미소 짓고 서 있었다. 나는 종이 위에 손을 올리고 마지막 한 글자를 더했다. 결정, 공개한다. 노란 불빛이 식탁과 내 손등의 주름을 또렷이 비췄다.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고 고르게 숨을 쉬었다. 고요한 집 안에서 어둠이 가라앉는 소리가 들렸다.
보이지 않는 증인이 숨을 고르는 소리처럼 막이 거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강남의 호텔은 환히 빛났다. 복도엔 흰 낭꽃이 길게 꽂혀 새 카펫 밑에 숨은 금속성 냄새를 감추려는 듯 알싸한 단내를 퍼뜨렸다. 폐전문을 밀고 들어서자 도금 거울에 비친 내 그림자가 조각나 흩어졌다. 안내 직원의 걸음이 지나치게 빨라 지팡이가 대리석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른 박자로 뒤쫓았다. 연 회장은 2층 높은 천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늘어섰다. 아이보리 보가 깔린 원탁, 흰 천으로 감싼 의자, 은빛 리본, 내 자리는 출입문 옆.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자리였다. 김치 트레이와 수저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딸깍거리며 흘렀고 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이 뒷목을 스쳤다. 우연이 아니란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은경은 언제나 메시지를 강조하기에 알맞은 위치를 정확히 골라 앉힌다. 식은 축배와 건배 인사로 시작됐다. 은경 부모는 회사의 성과, 송도 개발, 이탈리아 여행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고 웃음이 파도처럼 방구석으로 몰려왔다. 나는 말없이 식은 샐러드를 집어 천천히 씹었다. 식초의 매캐한 향이 코끝에 맴돌았다. 한창 무르익을 즈음 은경이 일어섰다. 아이보리 이브닝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흘렀다. 그녀는 레드와인 잔을 들고 샹들리에 불빛 아래 눈동자가 반짝였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두 집안이 하나 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부모님, 평생 성실과 품격으로 저를 키워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셔터가 연달아 번쩍이는 빛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한 박자 쉬더니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요, 목소리가 부드럽게 길어지며 눈빛에 얇은 은근이 스며들었다. 아버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은 소박함의 상징이시죠. 언제나 검소하시고 욕심 없으시고 그 자리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부부에겐 큰 교훈입니다. 잠깐의 고요 뒤 몇몇의 낮은 웃음이 새어 나왔다. 나이든 손님들은 칭찬으로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였고 젊은 손님들 일부는 입꼬리를 올렸다. 소박함의 상징. 비단처럼 매끈한 문장 속에 숨겨둔 칼날이 길게 한 줄 그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아니어도 뒷목이 차가워졌다. 옆에 재석은 얼굴이 사위어 들었고 냅킨 끝을 만지작거리면서도 끝내 입을 떼지 못했다. 진실을 아는 자가 끝내 말하지 못할 때의 표정. 나는 고개를 조금 더 숙였다. 손을 테이블 밑으로 내렸다. 손끝에 익숙한 작은 물건이 닿았다. 붉은 불이 희미하게 숨쉬었고 바닥의 황금빛 조명과 섞여 옅게 깜박였다. 아주 작은 클릭. 그 순간부터 그녀의 말은 방 안에만 울리지 않았다. 돌에 새기듯 기록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잔을 들었다. 환하게 웃으며 속 빈 문장을 이어갔다. 유리잔이 부딪히는 팅 소리가 차갑게 울려 한 번씩 내 흉곽을 두드렸다. 나는 와인이 아닌 물잔을 들이켰다. 무미한 물맛이 제정신을 붙잡아 주었다. 이제 더는 검증이 아니었다. 더는 모른 척하거나 침묵할 문제가 아니었다. 진창으로 끌려 들어가는 아들을 되찾기 위한 싸움. 은경은 나를 지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출입문이 열릴 때마다 의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내 안의 떨림은 멎어 있었다. 테이블 아래의 녹음기를 단단히 쥐었다. 작은 칼 하나를 쥔 기분. 5번째 조각이 손에 들어왔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코트를 벗어걸고 소파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다. 오, 상견례, 모욕. 마지막 4글자가 증거 목록을 닫았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두려움의 떨림은 아니었다. 끝이 가까웠다는 확신의 떨림이었다. 벽에 걸린 미숙의 사진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아주 작게, 내게만 들리게 말했다. 이제 끝까지 간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서울의 아침엔 아직 안개가 옅게 남아 있었다. 유리 건물들은 막 분가루를 얹은 듯 얇은 햇살을 되비쳤다. 동구 아파트의 작은 침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남자가 나를 바라본다. 늙은 얼굴, 움푹 팬 눈두덩, 관자놀이 위로 푸른 핏줄이 솟았다. 나는 오래된 버건디 타이를 곧게 매만졌다. 가장자리가 조금 헤어진 타이. 40번째 생일에 미숙이 건넸던 선물이다. 그녀가 말하곤 했다. 영호 씨, 이거 매면 어디서든 당당해 보여. 나는 미소를 얕게 그리며 단추를 단단히 채웠다. 오늘은 아들의 결혼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무대. 그리고 나는 내 배역을 정확히 수행할 것이다. 호텔 웨딩 그랜드 볼룸은 1층 로비부터 눈부셨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계단을 뒤덮은 흰 낭꽃,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은경은 사이드 로비에서 들어왔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길게 퍼지고 어깨가 조명 아래 잔빛을 뿜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케이블 방송의 MC가 다가와 인터뷰를 청했고 그녀는 반짝이는 목소리로 답했다. 오늘은 저와 재석이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축복 부탁드립니다. 광고 속 화보와 똑같은 곡선, 똑같은 미소.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꽃다발을 너무 세게 움켜쥐어 장미꽃잎이 살짝 짓무르는 것을. 나는 로비를 지나 뒷줄 가까이 자리를 잡았다. 붉은 카펫이 입장문에서 예식 무대로 길게 이어졌고 손님들은 분주했다. 구두굽이 또각 소리를 내고 실크 드레스가 서로 스치며 숨소리를 만들었다. 공들여 화장한 얼굴들이 샴페인을 들고 웃었다. 나는 등을 곧게 세운 채 앞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았다. 낯선 손님 몇이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는 곧 시선을 거두었다. 그들은 몰랐다. 내 재킷 안주머니에 작은 것이 하나 있다는 걸. 검은 USB 내가 모은 조각들이 들어있다. 청담 발언, 반지 모욕, 손님 목록 비하, 교차로 욕설, 상견례 모욕. 전부 하나의 파일로 압축해 두었다. 구석 DJ 부스에 믹서와 노트북을 떠올려 본다. 타이밍만 맞으면 손끝의 동작 하나로 은경은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고 유리문 밖으론 기자들이 몰렸다. 재석은 같은 톤의 넥타이를 메고 서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길을 잃었다. 카메라가 향할 때마다 그는 어색하게 웃고 입술을 꼭 다물어 마음의 금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표정이었다. 젊은 날의 내 모습과 닮았다. 사람들 앞에서 고개만 떨군 채 서 있던 그때의 나.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이 타인의 대본 속 조연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예식장 안에서 클래식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자리를 채웠다. 나는 여전히 뒤쪽에 앉아 있었지만 주머니 속 손은 펜형 녹음기를 꼭 쥐고 있었다. 몸을 타고 흐르는 맥박이 펜을 통해 전해졌다. 예식장은 거대한 극장 같았다. 빛, 음악, 관객의 눈빛, 그리고 나 역시 이 연극의 일부. 다만 아직 아무도 모르는 보조 대본을 쥔 배우일 뿐. 호텔 직원이 다가와 낮게 말했다. 아버님, 잠시 후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물러서자 주변을 둘러보았다. 내가 기다려온 순간이 여기 있다. 모든 침묵과 삼킴은 이 한마디를 받기 위한 준비였다. 무대 위에서 MC가 아나운서 톤으로 선언했다. 지금부터 주례사와 가족분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배경음악이 가라앉고 객석은 고요해졌다. 나는 지팡이 손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의자가 각하고 울렸다. 시선이 한꺼번에 나를 향했다. 예전 출발선으로 걸어나가던 그 발걸음대로. 무대 중앙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경이 완벽한 미소를 유지했다. 그러나 내가 다가서자
눈빛에 미세한 거슬림이 스쳤다. 재석은 곁에서 손이 조금 떨렸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손. 나는 단상에 올라 관객들에게 가볍게 인사했다. 드문드문 박수가 퍼졌다. 이마엔 샹들리에의 열이 뜨겁게 내리꽂혔다. 나는 녹음기를 단상 위에 올렸다. 붉은 불이 작게 깜박였다. 그 찰나 객석 뒤편 어딘가에 앉아있는 미숙의 미소가 어렴풋이 보였다. 우리가 젊었던 그때처럼.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제 장면 전환의 시간이다. 내 손에 쥔 마이크가 차가웠다. 웅성임이 가라앉고 기다림이 응집됐다. 저는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몇 마디 드리려 합니다. 익숙한 결혼식 축사의 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 몇몇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속삭였다. 또 하나의 뻔한 훈계가 이어지리라 그렇게들 믿는 표정. 나는 잠시 멈춰 아들을 보았다. 재석은 은경 곁에 서서 입술을 굳게 다물고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반짝이는 웨딩드레스, 들린 턱, 승리자의 미소.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어조를 틀었다. 저는 우리 며느리 될 은경이에게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객석이 살짝 술렁였다. 은경이 고개를 기우뚱하며 웃음을 유지했지만 눈가엔 경계가 번뜩였다. 그 배움이 쉽진 않았습니다. 어떤 건 아프게, 어떤 건 깊게 새겨졌습니다. 나는 단상 모서리에 손을 얹고 팬형 녹음기를 살짝 두드렸다. 구석 DJ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아주 작은 끄덕임으로 신호를 보냈다. 1초 뒤 스피커가 켜지며 울렸다. 아버님, 클래식 하시네요. 괜히 다른 척 안 하시는 게 더 멋있죠. 청담의 식당에서 들었던 달콤하지만 차가운 은경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메웠다. 접시에 숟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딸깍 울렸고 몇몇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은경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균열 한 줄, 이어지는 두 번째 클립. 또렷하고 부인할 수 없었다. 재석아, 그 반지 진짜 당황. 돌 크기도 안 보인다. 차라리 아버님이 팔아서 지붕이나 고치시라 해. 잔잔한 파문이 순식간에 홀 전체로 번졌다. 은경의 어머니가 입을 손으로 막았고 얼굴이 상기됐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개처럼 잇따라 터졌다. 세 번째. 우리 집 거실에서의 속삭임이 칼날로 변해 흘렀다. 재석아, 목록 봤어? 배관공, 시계수리공, 서점 아줌마. 농담이지? 사진 망치라고. 우리 아빠 라인업이랑 섞이면 끝장이야. 웅성임이 더 커졌다. 앞줄의 몇 손님이 서로 눈을 맞추며 중얼거렸다. 방금 배관공이라고? 나와 함께한 노조 동지들의 얼굴이 벌개졌지만 그들은 자리에 앉아 이를 다물었다. 나는 마이크를 더 단단히 쥐고 담담히 말했다. 이건 제가 들은 목소리입니다. 제가 직접 녹음한 우리 집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때 브레이크 비명과 함께 마른 금속음이 이어졌다. 진짜 최악. 왜 내가 절름발이 모시고 다녀야 해? 집에나 있으시지? 언젠가 사고 크게 나기 전에. 숨이 거칠어지고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사방에서 났다. 플래시는 눈이 시릴 만큼 연달아 번쩍였다. 은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손에 든 샴페인 잔이 그녀의 손끝에서 미끄러져 산산이 부서졌다. 거품이 붉은 카펫 위로 번졌다. 재석은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한 대 뒤통수를 얻어맞은 사람의 눈. 나는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리허설 디너에서의 건배사가 흘렀다. 아버님은 소박함의 상징이시죠. 그 자리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곳곳에서 마른 웃음과 숨들이키는 소리가 겹쳤다. 볼륨은 사체처럼 고요해졌다. 기록음이 끝났고 스피커도 멎었다. 나는 객석을 둘러보았다. 굳어버린 얼굴들, 천천히 좌우로 흔들리는 고개들. 세상에 이런 결혼식이 다 있네. 누군가 탄식했다.
은경의 어머니는 얼굴을 감싸 숙였고 아버지는 일어서려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끝내 은경이 비명처럼 소리쳤다. 허영의 껍데기가 터져나간 갈라지는 목소리.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울림이 샹들리에를 타고 되돌아왔다. 그러나 그 비명은 스스로에게 쏜 탄환이었다. 누구나 알았다.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반응이 모두를 납득시켰다. 나는 마이크를 내려 단정히 말했다. 저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진실은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조명의 뒤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얹는 감각이 스쳤다. 가볍고 익숙한 손. 돌아보지 않아도 알았다. 미숙이었다. 홀은 소란으로 터졌다. 카메라가 몰리고 속삭임이 파도처럼 겹쳤다. 그러나 내 안은 고요했다. 한판의 수싸움이 이제 막 끝났다. 스피커에서 마지막 음이 꺼졌지만 여운은 여전히 공기 속에 매달려 있었다. 마치 쇳덩어리가 모두의 가슴 위에 올려진 것처럼 무겁게. 방금 전까지 빛과 웃음으로 넘치던 볼륨은 순식간에 죽음 같은 정적에 조여들었다. 거친 숨소리가 또렷이 들렸고 누군가가 의자에서 몸을 옮길 때마다 실크 드레스가 서로 스치는 소리만 미세하게 흘렀다. 은경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화장은 어둑한 자국으로 번졌다. 하얀 웨딩드레스는 붉은 카펫 위에 넓게 퍼져 떨어진 샴페인과 깨진 유리 조각에 얼룩졌다. 수치의 상을 덮어 씌운 상복처럼 나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쥐고 있었다. 한마디도 한치의 헛동작도 없이. 모든 시선이 나에게 몰렸다. 마치 내가 유일한 재판관이라도 되는 듯 다음 말을 기다리며. 그러나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 대신 홀 뒤편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솟았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철. 노조 시절부터 함께였고 지금은 내가 믿고 비밀을 맡겨둔 사람. 검은 구두가 카펫 위를 또렷하게 두드리며 그는 천천히 통로를 가로질렀다. 그가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그 소리가 앞줄에 떨리는 사람들의 귀에 곧장 꽂혔. 그의 손에는 두툼한 검은 가죽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삐져나온 종이 가장자리가 숨긴 커터날처럼 도드라졌다. 손님들이 술렁이며 고개를 돌렸다. 저 분 변호사 아니야? 아니, 공증인이라던데. 칭송을 위해 마련된 이 공간은 순식간에 공개 재판정으로 바뀌었다. 샹들리에는 신문등처럼 눈부셨고 속삭임은 배심원의 평이처럼 뻗어갔다. 박동철이 내 곁에 멈춰서서 안경을 고쳤었다. 그리고 서류를 펼쳤다. 목소리는 고르고 단어마다 망치가 내려앉는 듯 무거웠다. 김영호 씨의 형 김영철 씨가 남긴 재산 총액은 112억 원입니다. 공간이 폭발했다. 짧은 비명과 숨들이키는 소리 헉, 이 사방에서 터졌다. 몇몇 여성은 입을 감쌌고 눈이 크게 떴다. 앞줄의 남자 몇은 휘파람을 삼키다 곧 눌러앉는 공기에 입을 다물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개처럼 연달아 터졌다. 나는 아들을 흘끗 보았다. 재석은 돌처럼 굳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렸다. 내가 평생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의 눈에 비친 나는 퇴직한 체육교사, 작은 아파트와 낡은 지팡이, 소박한 식탁의 주인일 뿐이었다. 이제 숫자가 눈앞에 쾅 하고 내려앉아 그 무게가 그의 어깨를 꺾어버렸다. 은경은 달랐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매에 번쩍인 건 슬픔이 아니라 탐욕이었다. 갈증으로 타는 자가 꿈속의 샘을 본 표정. 그녀는 번개처럼 고개를 들었다. 온몸이 떨렸고 시선은 박동철의 검은 서류철에 꽂혔다. 그 번쩍임은 한순간이었지만 나는 보았다. 모두가 보았다. 박동철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장을 넘겼다. 이 재산 중 20억 원은 이미 신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탁이라는 단어가 낙추처럼 떨어졌다. 방 안에 숨이 멎었다.
패밀리 트러스트래. 이미 묶어놨대. 속삭임이 파문처럼 번졌다. 은경의 눈빛이 즉시 달아올랐다. 그녀의 부모는 거의 기어오르듯 앞으로 달려왔다. 아이고, 사돈. 그럼 은경이랑 재석이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은경아, 다 괜찮아. 봐, 하늘이 우릴 버리지 않았어. 그러나 박동철은 멈추지 않았다. 안경 너머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단, 이 신탁은 조건부입니다. 공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느리지만 또렷하게 읽었다. 재석군이 오늘 이 결혼을 무효화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절대적인 침묵. 홀끝 벽의 시계가 틱하고 초침을 옮기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곧 속삭임이 터졌다. 뭐라고? 결혼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은경의 온몸이 굳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희게 질렸다. 눈빛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재석의 소매를 움켜쥐었다. 떨리는 목소리, 울음과 조급함이 함께 엉킨 소리. 재석아, 제발. 넌 날 버릴 수 없어. 우린 여기까지 왔잖아. 생각해봐. 20억이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넌 내 편이잖아, 그치? 홀 전체가 들었다. 사랑도 체면도 아니었다. 단 하나. 20억. 뒤쪽 테이블에서 고개를 젓는 이들이 속삭였다. 결국 돈 때문이네. 한 노부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참 무섭다. 저 사람이 며느리라니. 플래시는 다시 번쩍였고 무너지는 순간들이 저장되었다. 재석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은 허옇고 이마엔 땀이 번졌다. 그는 은경을 보았다. 충혈된 눈, 흐느낌의 리듬. 그 순간 그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알았다. 경계선 위였다. 그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평생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끄덕여왔다. 그러나 지금 이 한순간이 그가 누구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은경은 끝내 완전히 주저앉았다. 드레스 가장자리는 찢겼고 얼룩이 피자국처럼 번졌다. 그녀는 얼굴을 들고 비명을 토했다. 번진 립스틱, 갈라진 목청, 당신들. 어떻게 날 이렇게 망가뜨려? 난 절대 무너지지 않아.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의 울림이었다. 그녀의 부모도 함께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을 모은 채 흐느끼며 애원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 선생님, 제발 우리 집안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사위 될 사람, 아니, 재석 군만이라도. 어머니는 딸의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울부짖었다. 우리 은경이 아직 젊잖아요. 돈 조금이라도, 제발. 광경이 참혹해 몇몇 손님은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많은 눈에는 경멸이 어른거렸다. 결혼식장에서 무릎 꿇고 돈을 구걸하다니 체면이 다 부서졌네. 나는 말하지 않았다. 지팡이 머리에 손을 올린 채 돌덩이처럼 서 있었다. 그리고 재석이 움직였다. 그는 은경이 꽉 움켜쥔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다. 손톱이 원단에서 떨어져 나오는 소리가 마른 소리로 소름 끼치게 또렷했다. 하나, 둘, 셋. 마침내 그녀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재석이 내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눈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고 입술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볼룸 전체에 울렸다. 모든 속삭임이 일숨머졌다가 곧 파도처럼 솟구쳤다. 의자가 긁히는 소리, 카메라 셔터가 연속으로 터지는 빛. 은경은 카펫 위에 무너졌다. 하얀 드레스는 누더기처럼 보였다. 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떠났고 누군가는 마지막 한 장을 더 찍었다.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어 그를 붙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홀을 둘러보았다.
200여 명의 사람들 그 시선 하나하나가 이제 증인이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막은 이곳에서 이 눈부신 빛 아래 더럽혀진 붉은 카펫 위에서 내렸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멀리서 미숙의 숨결처럼 이제 됐어. 잘했어.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볼륨의 소음은 한동안 계속 맴돌았다. 크리스털 상자에 갇힌 폭풍처럼 울컥울컥 벽을 치다 가라앉고 다시 솟구쳤다. 은경의 목이 터져라 우는 소리, 부모의 통사정, 앵글을 빼앗으려는 기자들의 다급한 지시가 겹겹이 포개져 예식장을 한때의 장터로 만들었다. 그러나 내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함께 내려가자고 신호하자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뒤로 밀려났다. 누군가 두껍고 무거운 막을 내려 우리 둘과 세상을 갈라놓은 듯했다. 우리는 무대 계단을 내려왔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손님들은 양옆으로 갈라져대로 같은 길을 만들었다. 말은 없었지만 시선이 쏟아졌다. 연민도, 경외도, 질투도 뒤섞인 눈빛들. 그 모든 침묵 속에서 카펫 위 지팡이가 바닥을 치는 소리만 또렷했다. 투, 투. 한 번 찍힐 때마다 이날의 결혼식이 더 이상 신부와 신랑의 것이 아니라 한 아버지와 사실의 것이 되었음을 도장처럼 새겼다. 재석은 내 옆에서 어깨를 작게 떨었다. 고개를 숙이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보이지 않는 손백개가 폐를 누르는 듯. 그런데도 내 옷자락을 움켜쥔 그의 손은 더 이상 떨지 않았다. 오래도록 누구의 그림자 뒤에 숨어있던 아이가 처음으로 내 어깨와 나란히 걸음을 맞췄다. 아직 다리는 불안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곧 곧게 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뒤에서는 여전히 은경의 울음이 허공을 찢었다. 갈라진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재석아, 안 돼. 넌 내 거야. 이 결혼은 끝난 게 아니야. 부모는 무릎을 꿇고 여기저기 붙잡았다. 그러나 누구도 서서 듣지 않았다. 사람들은 조용히 비켜섰다. 더는 엮이고 싶지 않은 얼굴들. 방금 전까지 칼날 같던 그 애원의 소리는 이제 어둑한 가장자리에서 윙윙대는 모기 소리처럼 멀었다. 호텔의 큰 유리문이 천천히 열렸다. 나는 깊은 웅덩이에서 빠져나온 사람처럼 고개를 들어 차갑고 맑은 공기를 들이켰다. 늦겨울의 바람, 광장 화병에 꽂힌 국화 냄새, 역 근처 철로에서 올라오는 금속의 기척, 휘발유의 냄새가 뒤엉켜 평생 내가 살아온 날 것의 진실로 코끝을 찔렀다.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가 치켜들리고 마이크가 들이닥쳤다. 김 선생님, 이 결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산 신탁 사실입니까? 재석 씨, 아버님 편을 드신 겁니까? 질문이 우박처럼 쏟아졌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앞으로 걸었다. 얼굴은 차갑게, 시선은 곧게. 말을 더할수록 그들의 갈증에 물을 부어주는 일일 뿐임을 안다. 로비를 가로지르는 동안 호텔 직원들은 양쪽으로 물러서 깊게 허리를 굽혔다. 뒤에 남은 손님들은 서로 속삭이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지만 웃는 이는 없었다. 방금 그들이 본 것은 잊히지 않을 장면이었다. 진실에 찢겨나간 결혼식, 찢어진 드레스의 신부, 그리고 판결을 내리고 홀을 빠져나오는 한 아버지. 차가운 석계단 앞에서 나는 멈췄다. 코트 안주머니에서 오래된 벨벳 상자를 꺼냈다. 모서리가 닳고 잠금새가 녹이 쓴 상자. 그러나 안의 것은 온전했다. 뚜껑을 열어 낯빛을 비스듬히 받쳤다. 미숙의 반지. 금빛은 더 이상 번쩍이지 않았고 작은 스톤엔 흠집이 있었다. 그래도 내겐 보물이었다. 나는 그것을 아들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따뜻하고 떨리는 손? 이건 네 엄마 거다.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어떻게 할지는 네 몫이다. 재석이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눈이 붉게 달아올랐다. 오래 눌러왔던 울음이 한 번에 부서졌다. 아버지, 다시 시작하자. 제발, 같이 다시. 나는 굳은 손바닥을 그의 어깨 위에 올려 붙잡았다. 어루만지지도 달래지도 않았다. 그저 버팀목처럼, 그래.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기억해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돈은 사라져도 체면과 품격은 남는다. 네 아버지의 유산이다.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자꾸 흘러내렸다. 그의 손 위에서 엄마의 반지가 햇빛에 아주 얕은 불빛을 냈다. 다이아처럼 번쩍이지는 않았지만 따뜻했다. 어둠 속의 등잔불처럼 뒤쪽의 소음은 점점 멀어졌다. 호텔의 유리문이 쾅 하고 닫히며 마치 다른 세계와의 끈을 끄는 소리를 냈다. 우리는 광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바람이 옆에서 몰아쳤고 행인들은 힐끗 보고는 제 길을 갔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석계를 내려섰다. 아직 떨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점점 단단해졌다. 부러진 뼈가 다시 붙을 때 더 굵어진다는 것을 나는 안다. 하늘은 엷은 회색, 햇살은 빈약했지만 내겐 가장 아름다운 빛이었다. 샹들리에도 불꽃도 없다. 있는 건 자연의 빛, 꾸밈 없는 빛뿐. 나는 눈을 가볍게 감았다 뜨며 바람소리,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문은 내가 여는 문.